꽃다발에는 당신에게 고쳐달라고 할 6가지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소. 나는 지금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오. 라고 쓴 카드를 붙여놓도록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저를 문 앞까지 마중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눈물을 가득 담고 있는 제 아내였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아내가 요구한 대로 비판하지 않은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교회에서 아내가 자신의 연구 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자 아내와 함께 연구하고 있는 몇몇 여성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사려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찬사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플로렌츠 지그벨트는 브로드웨이를 현혹시킨 대흥행사인데 미국 여성을 미화시키는 뛰어난 재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아무도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초라한 소녀를 찾아냈는데 그 소녀는 무대에 서기만 하면 신비스러운 매력을 지닌 여인으로 돌변하는 것이었다. 칭찬과 자신감의 가치를 알고 있던 지그벨트는 정중한 태도와 깊은 호의를 나타냄으로써 여성들 스스로 아름답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다. 그는 현실적이었는데 코러스 걸의 봉급을 주 30달러에서 최고 175달러까지 올려주었다. 또는 지그벨트는 기사도 정신의 소유자이기도 해서 공연 첫날에는 쇼의 배우들에게 전보를 보내고 모든 코러스 걸들에게 값비싼 장미 꽃다발과 축전을 보냈다. 언젠가 나는 호기심으로 단식을 해볼 결심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6일간을 견뎌낸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단식을 한 지 이틀째 되는 날보다 6일째 되는 날이 배가 덜 고팠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만일 누군가가 자기 가족이나 직원들에게 6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긴다면 그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음식물 못지않게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것, 즉 진심 어린 찬사를 그들에게 주지 않고 6일간 혹은 6주간 심지어는 60년간씩이나 지나쳐 버리는 것이다. 한 시절을 풍미했던 유명한 배우 중 한 사람인 알프레드 런트가 비엔나의 제외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을 때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말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자신의 자녀, 친구, 그리고 직원들의 신체에 영양분을 주고 있지만 그들의 자부심에 영양분을 주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가? 우리는 그들에게 불고기와 감자를 주어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들지만 샛별의 합장처럼 몇 년을 두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노래하게 될 친절한 감사의 말을 하는 데는 몹시 인색하다. 폴 하비는 그의 라디오 프로 남은 이야기에서 진지하게 칭찬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몇 년 전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교사가 스티비 모리스에게 교실에서 없어진 쥐를 잡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교사는 그곳에 있는 어떤 학생도 갖고 있지 못한 신이 스티비에게만 내려준 재능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조물주는 스티비에게 눈을 멀게 한 대가로 뛰어난 청각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이 재능에 대해 칭찬받은 일이 그때가 처음이었다. 10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스티비는 그 칭찬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고 회상한다. 그때부터 그는 청각 재능을 발전시켜 마침내 스티비 원더라는 이름의 70년대 가장 훌륭한 팝송 가수이자 작곡가가 되었다. 어떤 독자들은 위의 예를 읽고 이렇게 투덜댈지도 모른다. 말도 안 돼. 아첨을 하라고? 날들어 비율을 맞추라고? 나도 그런 수법은 이미 다 써보았어.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 적어도 머릿속에 걸줄이나 든 사람들에게는. 물론 아첨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박하고 이기적이며 무성의한 것이다. 아첨은 실패하기 십상이며 대개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세상에는 칭찬에 너무나 굶주리고 목이 마른 나머지 풀잎이나 벌레를 닥치는 대로 먹듯이 아무거나 먹어치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의 수상인 벤자민 디즈렐리는 여왕을 아련할 때에는 아첨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말을 정확하게 인용하면 흑손으로 벽을 바르듯이 아첨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대영제국을 다스렸던 재상들 가운데 가장 세련되고 재능있고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디즈렐리는 사교의 천재였다. 그에게 유효했던 방법이 우리들에게도 효과가 있으리라는 법은 없다. 긴 안목으로 보면 아첨은 이익보다 해를 더 많이 가져다 줄 것이다. 아첨은 허위이며 위조지폐와도 같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반드시 공경에 처하게 된다.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하다. 한쪽은 진지하고 다른 한쪽은 무성의한 것이다. 한쪽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것이다. 한쪽은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한쪽은 이기적이며 궁 환영받고 다른 한쪽은 누구에게나 비난을 받게 된다. 최근에 나는 멕시코 시티의 차팔테펙 궁전에 있는 멕시코의 영웅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동상을 보았다. 동상의 하부에는 장군의 현명한 철학에서 따온 그의 신조가 새겨져 있었다. 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언으로 아첨하는 벗을 두려워하라. 나는 감언으로 아첨할 것을 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내가 권하는 것은 새로운 생활법이다. 영국 국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에 있는 그의 서재벽에 여러 가지 검언을 걸어놓고 있었다. 그의 검언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다. 싸구려 칭찬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바로 싸구려 칭찬이 아첨인 것이다. 언젠가 나는 언제 봐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아첨에 대한 정의를 읽은 것이 있다. 아첨이란 다른 사람에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 인간은 어떠한 말을 해도 본심을 속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아첨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누구나 아첨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에 대해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인간은 어떤 명백한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낸다. 만약 우리가 잠시 자기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금방 알 수 있는 천박하고 허위에 찬 아첨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무시하기 쉬운 미덕 중에 하나가 칭찬이다. 왜 그런지 우리는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칭찬하기를 게을리하며 아이가 과자를 굽거나 처음으로 새집을 만드는데 성공했을 때 격려해 주기에 인색하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관심이나 칭찬보다 더 기쁜 것은 없는데도 말이다. 다음에 당신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맛있었다고 주방장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피로에 지친 판매원이 이례적인 친절을 베푼다면 그 점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를 하라. 성직자들과 직업적인 강사 그리고 대중연설가들은 청중에게 자기 자신을 모두 쏟아붓고서 감사의 말 한마디 받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을 알고 있다. 이러한 직업적인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사무실이나 점포 그리고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친구는 모두 인간이며 칭찬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절개하는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감사의 자취를 남기도록 하자. 그러면 다음에 그곳을 지나칠 때 그 조그마한 우정의 불꽃이 장밋빛 햇불이 되어 길을 비춰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코네티컷주의 뉴 페어필드에 사는 파멜라 던햄은 업무상 일 솜씨가 서툰 직공들을 감독하게 되었다. 한 직공이 어찌나 일을 신통지 않게 하는지 다른 종업원들이 그를 놀려대는 것은 물론 작업 시간에 통로를 뛰어다니다가 그가 만든 물건을 들고 핀잔을 주곤 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를 끼쳐 작업장의 생산성을 빼앗고 있었다. 파멜라는 그 직공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가끔씩 그 직공이 특별히 일을 잘 해낼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때마다 다른 직공들 앞에서 그를 칭찬했다. 그의 솜씨는 날마다 좋아져 갔고 곧 그는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는 남보다 뛰어난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그에게 칭찬을 하며 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처럼 비판이나 비웃음이 없는 정직한 칭찬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만 불러일으킨다. 내가 매일 아침 볼 수 있도록 거울에 붙여놓은 격언이 있다.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만 지나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지금 바로 행하겠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기에 지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겠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이며 그 점에서 나는 누구에게서나 배운다. 만일 그것이 에머슨에게 있어서 진실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몇백 배나 더 진실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장점이나 욕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칭찬을 하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며 평생을 두고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잊어버린 뒤에도 상대방은 그것을 두고두고 반복할 것이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나는 가끔 메인주에 낚시를 하러 간다. 나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물고기는 지렁이를 더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는 낚시하러 갈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한다. 나는 물고기 앞에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매달지 않고 지렁이랑 메뚜기를 들이워 놓고 자 맛있게 먹어라 하고 말한다. 사람을 낚을 때에도 왜 이와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가? 이 방법이야말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을 지낸 로이드 조지가 사용한 방법이다. 누군가 그에게 윌슨, 올란도, 콜레망소 등 잊혀진 지 오래된 지도자들과 달리 변함없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비결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는 권력의 자리에 지금도 앉아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낚시 바늘에 물고기의 구미에 맞는 것을 달아두는 법을 배운 탓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왜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짓이다. 물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영원히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 모두 자기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잊고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내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이 점을 명심하라.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싶으면 설교나 당신의 희망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담배를 피우면 농구팀에 가입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며 100m 달리기에서 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당신이 아이들이나 송아지 그리고 침팬지 중 무엇을 다루든지 이것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어느 날 랄프 왈도 에머슨은 아들과 함께 송아지 한 마리를 외양간에 끌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에머슨은 밀고 아들은 잡아 끌고만 있었다. 그러나 송아지도 에머슨 부자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송아지도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다리를 버티고 고집스럽게 풀밭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아일랜드 출신의 가정부가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 에세이나 책을 쓸 능력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에머슨보다 말이나 송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송아지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송아지의 입속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빨게 하고서 아주 쉽게 송아지를 외양간으로 끌고 들어갔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해온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당신이 적십자사에 많은 돈을 기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것도 이 법칙의 예외는 아니다. 당신이 그곳에 돈을 기부한 것은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즉, 당신은 아름답고 비이기적이며 신성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가난한 형제를 돕는 것은 주님에게 주는 것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행위에서 얻어지는 기쁨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은 기부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거절하는 것이 창피해서 또는 어떤 고객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했기 때문에 기부를 원했던 것이다. 해리 A.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그의 유명한 저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의 강한 욕구에서 생긴다. 따라서 사업에서나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나 정계에서 장차 리더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첫째,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1시간에 2센트씩 받는 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사회의 각 방면에 무려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한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노동자였던 앤드류 카네기는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생의 초기에 깨달았다. 학교라고는 4년밖에 다니지 않은 그였지만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지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카네기의 형수는 두 아들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일 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자신들의 일에 너무 바빠 집에 편지 쓰는 것을 게을리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몸이 달아 편지를 보내도 답장 한번 하지 않았다. 그러자 카네기는 특별히 답장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도
자신은 답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100 내기를 제의했다. 누군가 내기에 응하는 사람이 나서자 카네기는 조카에게 아무 내용이 없는 잡담 비슷한 내용을 편지를 보냈다. 다만 추신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5씩 보낸다는 것만을 썼다. 하지만 카네기는 일부러 돈은 보내지 않았다. 답장은 지체 없이 왔다. 친히 아는 숙부님께 보내주신 편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 문장은 상상에 맡기겠다. 또 다른 예는 우리 강좌의 참가자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사는 스탠바이크의 이야기다. 어느 날 저녁 스탠바이 집에 돌아와 보니 막내 아들 팀이 거실에서 발버둥 치며 악을 쓰는 것이었다. 아들은 다음 날부터 유치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싫어 그렇게 떼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스탠의 일반적인 대응 방법은 아이를 자기 방 안에 가두어두고 유치원에 가겠다고 할 때까지 타이르는 것이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렇게 해보았자 기분 좋게 아들은 유치원에 보내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든 스탠은 의자에 앉아 내가 아들이라면 유치원에 가는 것이 어째서 즐겁겠는가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스탠은 아내와 함께 앉아 아들이 유치원에서 즐길 수 있는 일, 가령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등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우리들 모두 아내 릴과 큰아들 밥, 그리고 나는 부엌 식탁 위에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팀은 곁눈질로 우리를 훔쳐보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끼워달라고 졸랐습니다. 안 돼.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유치원에 가서 그리는 법을 배워와야 해. 그리고 나는 열심히 팀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리스트에 적은 재밌는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난 줄 알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녀석이 거실의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응, 유치원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각하기 싫으니까요. 온 가족의 열의가 강제나 억지 설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열렬한 의욕을 팀에게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내일이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도록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그때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쉬며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관해 쓸데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경솔하게 일에 뛰어드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이다. 언젠가 나는 계속되는 강의를 위해 매 시즌 20일 동안 밤에만 뉴욕의 한 호텔을 빌리곤 했다. 어느 계절에는 갑자기 사용료를 3배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때는 인쇄된 전단지 배부가 모두 끝나 광고가 모두 나간 상태였다. 당연히 나로서는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호텔 담당자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틀 정도 지난 다음 지배인을 찾아갔다. 저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약간 놀랐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입장에 있었다면 아마 저도 역시 당신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을 겁니다. 호텔 지배인으로서 당신의 의무는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올리는 데 있습니다. 만일 이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해고를 당할 것이고 또 해고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당신이 임대료를 굳이 올리겠다면 종이 쪽지에 당신에게 생길 이익과 손해를 한번 따로 적어 보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편지지를 집어들어 세로로 가운데에 기다랗게 줄을 긋고서 한쪽엔 이익, 다른 한쪽엔 손해라고 적었다. 나는 이익난의 첫머리에 큰 홀 비었음이라고 적어 넣었다. 그리고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큰 홀이 비었으니
그곳을 댄스 파티나 회합을 위해 빌려줄 수 있는 이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임에서는 시시한 강좌보다는 많은 돈을 낼 테니까요. 만일 내가 시전 20일 동안 밤에 호텔의 대강당을 차지한다면 분명히 당신은 이익이 훨씬 많이 나는 사업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손해가 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나에게 나올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듭니다. 사실 줄어들기보다는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요구하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득이 이 코스를 다른 곳에서 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손해가 있습니다. 이 강좌에는 많은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참석합니다. 그것은 호텔로서는 좋은 선전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당신이 만약 5,000달러를 들여 신문에 광고를 낸다고 해도 저의 강좌가 끌어들이는 만큼의 많은 사람을 호텔로 불러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호텔로서는 커다란 손해가 아닐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손해란에다 2가지를 적어 놓았다. 그리고는 종이를 지배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당신에게 발생할 이익과 손해의 양쪽 모두를 신중하게 검토해 저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나는 지배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임대료는 당초의 300% 대신 50%만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나는 시종일관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람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전단지가 이미 인쇄됐고 광고도 끊는 지금 임대료를 300%나 올리다니 이게 무슨 짓이요? 말도 안 되는 얼빠진 짓이요. 한 푼도 더 낼 수 없어. 라고 목청 높여 소리쳤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서로 간에 옥신각신 논쟁만 벌일 뿐 그 어떤 바람직한 결과는 나오지 못한다. 설령 내가 지배인을 설득해서 그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했다 하더라도 그는 자존심 때문에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훌륭한 인간관계를 위한 최상의 충고가 있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라고 헨리 포드는 말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되풀이해 보겠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이 말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이 담고 있는 진실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9명이 10번 중 9번은 이 말을 무시해버리고 있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내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읽어보아라. 이처럼 대부분 중요한 상식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국에 지사를 둔 어느 광고 회사의 라디오 광고 국장이 보낸 다음에 편지를 실내로 들어보겠다. 이 편지는 전국 지방 라디오 방송국의 국장들에게 보낸 내용이다. 편지의 각 문단마다 내 생각을 가로 속에 적었다. 인디애나주 블랙클린프릴 존 블랭크 기하. 친애하는 블랭크 씨. 저희 회사는 라디오 광고 분야에서 선도적인 광고 대행사의 위치를 견지하고자 합니다. 당신네 회사가 바라는 게 뭔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문제만 해도 지금 골치가 아픈데 은행에서는 우리 집 저당권을 말소시키려 하고 있고 접시꽃은 해충을 입어 죽어가고 어제는 정권시장이 폭락했어. 오늘 아침에는 8시 15분 통근차를 놓쳤고 지난밤 존슨 내에서 열린 댄스 파티에도 초대도 못 받았어. 게다가 의사는 내가 고혈압, 신경통 그리고 비염까지 있다고 하더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아침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사무실에 왔는데 편지에 아주 주제넘은 사람이 자기네 회사가 원하는 것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니. 자기가 보낸 편지가 나한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알기라도 한다면 아마 그 친구 그 길로 광고계를 떠나 세제나 만들걸. 우리 회사의 전국 광고 구조는 현저하게 높아서 언제나 업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을 집계해 보더라도 매년 정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신네가 대규모이고 자본이 많고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제너럴 모터스사의 제너럴 일렉트릭사 그리고 미 합동 참모부까지 다 합친 것보다 더 막강하더라도 내가 알 게 뭐냐고. 당신이 밀어난 벌새만큼이나 센스가 있다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당신네가 얼마나 막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 하는 것임을 알아야지. 당신네가 만들었다는 엄청난 성공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더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지잖아. 우리는 최신의 라디오 방송 정보로 고객에게 서비스하기를 바랍니다. 바란다고? 이 천하의 멍텅구리 같은 사람아. 당신이 뭘 원하는지, 미국 대통령이 뭘 바라는지 내가 알게 뭐요? 이것 보라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일에 대해서란 말이요. 그런데 당신이 보낸 그 가당치도 않은 편지에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잖소. 그런 고로 기사가 주간 방송 정보를 송부하는 회사의 우선순위 리스트에 저희 회사를 넣어 주십시오. 모든 자세한 정보는 저희 회사가 지혜롭게 방송 시간을 예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라고 뻔뻔스럽기도 하군. 자기 회사에 대해 허풍을 떨면서 나를 주눅들게 하더군. 이제는 우선순위에 끼어달라고? 그것도 부탁하는 입장이면서 간곡한 말 한마디도 없이 말이야. 귀사의 최근 방송 광고 현황과 함께 본 서신에 대한 회신을 바로 보내주시면 수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멍청이 같은 사람, 가을철 낙엽만큼이나 헌에 빠진 편지를 보내놓고서 그것도 내가 저당권 접시꽃 고혈압 등으로 걱정하고 있는 이 판국에 뻔뻔스럽게도 나더러 자기에게 사적인 회시를 보내달라고? 게다가 바로 나도 당신 못지않게 바쁜 사람이라는 것도 몰라? 최소한 내가 바쁘다고 생각하고 싶은 줄도 모르나 보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당신이 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야 당신이 내 입장을 이해해 주는구먼.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해야 내게 이득이 되는지 아직 모르고 있군. 그럼 이만 줄입니다. 라디오 광고국장 존도우 배상. 주신 여기 동봉한 블랭크빌 저널시 사본은 귀하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귀 방송국에서 방송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편지 마지막에서야 내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방안을 제시하는군. 왜 편지를 시작할 때 진작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 지금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당신 같은 이런 실수를 끊임없이 범하는 갖고쟁이들은 필경 숨골 이상 질환을 갖고 있을 게 틀림없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최근의 방송 광고 현황이 적힌 회신이 아니라 갑상선 치료를 위한 약이겠지. 평생을 광고계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의 구매를 설득하는 일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런 편지를 쓴다면 장사꾼이나 자동차 수리공들에게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어느 대형 화물 터미널 소장이 우리 강좌에 참가한 적 있는 에드워드 버밀리언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까? 잘 읽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바란다. 뉴욕시 브루클린 11201 프론트가 28번지 A 제레가즈 선저 주식회사 에드워드 버밀렌 기화.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물량이 오후 늦게야 폐사에 도착하고 있어 폐사 화물 터미널의 발송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물 체증 상태, 인부들의 연장 근무, 배차의 지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화물 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모두 510개의 기사 박스를 오후 4시 20분에 받았습니다. 화물 접수가 늦어짐에 따라 생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해소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물을 보내실 때는 트럭을 아침 일찍 이곳으로 보내주시든지 혹은 일부라도 아침에 보내주십시오. 위와 같이 배려하여 주시면 기사의 트럭 대기 시간도 단축되고 화물도 당일 발송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JB 소장 드림. 이 편지를 읽고 제레가저 선저 회사의 영업부장인 버밀렌 씨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나에게 보내왔다. 이 편지는 당초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반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기 화물 터미널의 애로사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협조만 구하고 있고 편지의 마지막에 가서야 저희가 협조해 주기만을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맨 나중에 언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반발심만 일으켰습니다. 이 편지를 한번 다시 고쳐 써보기로 하자.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헨리 포드의 말대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과 동시에 타인의 처지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자. 여기에 수정된 편지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최상의 것은 아니더라도 좀 더 나아진 형태의 편지라고 생각한다. 뉴욕시 브루클린 11101 프론트가 28번지 A 제레가저 선저 주식회사 에드워드 버밀렌 기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14년 동안 변함없는 기사의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에 보답하고자 언제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1일자와 같이 오후 늦게 한꺼번에 대량의 화물을 보내주시면 죄송하오나 기대하시는 바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도 오후 늦게야 화물을 도착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작업 체중이 빚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사 트럭이 하역 부두에 묶여 있게 되고 때로는 화물 선적이 지연됩니다. 이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트럭을 아침에 하역 부두로 보내주신다면 순조로운 작업이 이루어져 화물은 바로 선적될 것이고 인부들도 제때에 퇴근을 해 기사에서 생산하는 맛있는 이탈리아 국수를 저녁으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언제라도 성심성의껏 기쁜 마음으로 기사에 신속한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시니 일부러 답장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JB 소장 드림. 뉴욕의 어느 은행에서 일하는 바바라 앤더슨 여사는 자기 아들의 건강 문제로 인해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이사하고 싶었다. 광자에서 배운 원칙들을 이용하여 그녀는 피닉스에 있는 12개 은행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존경하는 은행장님께 10년 동안 은행 실무를 쌓은 저의 경력이 기 은행과 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회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뱅크스트리트 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은행 실무를 익혀 현재 지점장의 직책에 이르기까지 본인은 고객관리, 신용계, 대부계, 그리고 관리 업무 등과 같은 은행 실무의 제반사항을 익혀왔습니다. 저는 피닉스로 5월 중 이주하게 되며 귀 은행의 성장과 수익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자부합니다. 4월 셋째 주경 피닉스에 갈 때 제가 귀은행에 얼마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바바라 L. 앤더슨 올림. 앤더슨 여사가 과연 이 편지의 회신을 몇 통이나 받았을까? 12개 은행들 중 11개가 그녀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고 여사는 이들 중 어느 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선택해야 했다. 왜 그랬을까?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전혀 쓰지 않고 대신 상대방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와 그들의 요구사항에만 초점을 맞춰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오늘도 수천의 세일즈맨들이 충분한 수입도 얻지 못하고 실망으로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왜 그럴까? 그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과 내가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산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문제 해결을 하는데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다. 만일 외판원들이 그들의 서비스 내용이나 상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다니며 팔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객이란 대개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보다는 자기 스스로 사고 싶어 산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많은 세일즈맨들은 구매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판매하면서 세월을 보낸다. 수년간 나는 포리스터 힐즈에서 살았다. 이곳은 뉴욕시의 번화가로 개인주택이 들어서 있는 조그마한 구역이다. 어느 날 아침 지하철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나는 수년간 그 마을에서 부동산 중개하는 부동산업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는 포리스터 힐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재빨리 그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건축 재료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부동산업자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포리스터 힐즈 주택협회로 전화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로부터 편지가 왔다. 내가 알고 싶어 했던 정보를 그가 보냈을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었다. 전화 한 통하면 단 1분 만에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협회로 전화를 걸면 알 수 있다고 다시 말한 뒤 내 보험 문제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이 부동산업자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만 흥미가 있었다. 엘리베마주 버밍햄에 거주하는 하워드 루카스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세일즈맨 2명이 동일한 상황에 각각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는지를 나에게 말해 주었다. 몇 년 전에 저는 조그만 회사의 관리직에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옆에 어느 인류 보험회사의 출장소가 있었죠. 보험회사 세일즈맨에게는 일정한 구역이 할당되었는데 우리 회사에는 칼과 존 두 사람이 할당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칼이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자기네 회사에서 이번에 임원급을 위한 신종 생명보험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나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테니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다시 한번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서 존이 우리를 보더니 루카스 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을 위한 굉장한 뉴스가 있어요. 하고 소리치더군요. 존은 허둥지둥 우리 쪽으로 다가와서 바로 그날 처음으로 자기네 회사에서 지급할 임원급을 위한 신종 생명보험에 대해 흥분된 어조로 말하더군요. 그것은 칼이 말한 바로 그 보험이었습니다. 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험 대상 범위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면서 이 보험은 임원급을 위한 신종보험으로 본사에서 내일 사람이 와 직접 설명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서에 사인을 해주시면 그 사람이 와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존의 열성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 봄에 들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중에 더 세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 존이 그 보험에 대해 알고 있었던 내용이 정확한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존은 우리를 그 보험에 가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험 배상 범위도 2배로 늘려주었습니다. 칼도 우리에게 그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우리가 그 보험을 들고 싶은 욕구가 일도록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기회가 따른다. 그런 사람에게는 경쟁 상대가 없다. 저명한 변호사이며 미국 업계의 위대한 지도자인 오웬 디 영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차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려고 한다면 이 책이 당신 인생의 귀중한 주춧돌이 되었음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로 하여금 어떤 것에 욕구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을 기만해서 그에게는 해가 되고 내게는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 협상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어야 한다. 버밀린에게 보낸 편지를 보더라도 쌍방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서로 이익을 얻고 있다. 은행 측과 앤더슨 여사와의 관계에서도 은행으로서는 유능한 고용인을 얻은 셈이고 앤더슨 여사로서도 알맞은 직업을 갖게 된 것이다. 즉 편지로 인해 서로 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루카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든 존의 경우도 이 모든 거래를 통해서 서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상호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로드 아일랜드의 워릭에 거주하는 마이클 E. 워든은 셀 석유회사의 지역 담당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마이클은 자기 지역에서 첫째가는 판매원이 되고 싶었으나 주유소 한 곳이 말썽이었다. 이 주유소는 한 노인이 경영했는데 그는 아무리 주유소를 청결하게 만들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주유소의 외양이 너무 지저분해서 판매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었다. 주유소를 개선시켜 달라는 마이클의 애원에도 이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수많은 경고와 진심 어린 대화가 오고 갔으나 모두 소용없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그는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좋은 주유소로 이 노인을 안내했다. 그 주유소 시설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이 노인은 마이클이 그 다음번에 찾아갔을 때 자신의 주유소를 깨끗이 치워놓고 판매량도 올려놓았다. 그 후 마이클은 그 지역 내에서 첫째가는 판매원이 될 수 있었다. 마이클이 들려준 이야기나 토론 따위는 그 노인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했지만 현대적 시설로 설비된 곳을 구경시킴으로써 노인의 마음 속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마이클은 당초에 자신이 목표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노인과 마이클은 각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가 버질의 작품을 읽고 미적분법 이론을 배우면서도 막상 그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깨닫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나는 언젠가 대학을 졸업한 후 인류 에어컨 제조회사인 캐리어사에 입사한 젊은 이들에게 효과적인 대화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참석자 중 한 젊은이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여가 시간에 함께 농구를 하고 싶어 했다. 그 젊은이는 대충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과 밖에 나가 농구를 하고 싶습니다. 농구를 하고 싶어서 몇 번 체육관에 가보았는데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인원이 2-3 사람밖에 되지 않아
그냥 서로 공 던지기를 했는데 공에 맞아 눈가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밤에는 꼭 나와 주십시오. 나는 농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도 가지 않는 농구장에 당신도 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가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눈가에 멍이 들고 싶지도 않다. 당신이 체육관을 잉호함으로써 얻게 될 이점을 그가 이야기했는가? 차라리 왕성한 원기, 강렬한 식욕, 맑은 두뇌, 재미 등을 강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오버스트리트 교수의 현명한 충고를 다시 들어보자. 우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나의 강좌에 참가하고 있던 한 사람은 어린 아들 문제로 걱정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들보다 체중이 미달인데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려 하지 않았다. 아이의 부모는 다른 부모들이 흔히 쓰는 방법을 썼다. 즉 아이를 야단치면서 엄마는 내가 이것을 먹기를 바란다. 아빠는 내가 커서 튼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다 하며 아이에게 잔소리를 해댔다. 그 소년이 부모의 이런 말에 과연 귀를 기울였을까? 아마도 당신이 해안가에 있는 모래 아래 관심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리라. 훌륭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3살 먹은 아이가 30살 된 아빠의 생각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려고는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의 아빠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이 아빠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물었다.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문제는 쉽게 풀렸다. 이 소년은 브루클린에 있는 자기 집 앞 도로에서 세발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같은 동네 몇 집 건너에 사는 개구쟁이가 이 소년을 밀어 넘어뜨리고는 자전거를 빼앗아 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소리치며 엄마한테 울면서 달려갔고 엄마는 달려나와 그 말썽꾸러기 녀석에게서 자전거를 빼앗아 자기 아들을 앉혀주곤 했다.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되풀이되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셜록 홈즈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것이다. 아이의 자존심, 분노, 자기 중요감, 이런 내적인 강렬한 감정에다 복수심을 일으켜 그 개구장이 녀석의 코를 멋지게 한 방 먹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빠는 만일 아빠가 바라는 대로 잘 먹기만 하면 너보다 덩치가 큰 녀석을 언젠가는 해치울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식사 문제로 더 이상 말썽 부리지 않게 되었다. 아이는 이제 자기에게 그토록 자주 모욕을 주던 그 덩치 큰 녀석을 이기기 위해 시금치, 양배추 무침, 고등어 조림 등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자 아이의 부모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아이에게는 이불에 오줌을 싸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와 같이 잠을 잤다. 아침에 할머니가 깨어나 아이고 자니야, 간밤에 또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말했다. 그러면 아이는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했잖아요 하고 말했다. 부모가 아이를 나무라기도 하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려주기도 하고 무안을 주면서 다시는 오줌을 싸지 말라고 잔소리를 되풀이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부모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이불에 오줌을 싸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이 아이는 할머니가 입고 자는 것과 똑같은 나이트 가운 대신에 아빠처럼 파자마를 입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손주가 밤마다 저지르는 일에 진저리가 나서 버릇을 고치기만 하면 파자마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둘째로 아이는 자기 침대를 갖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반대하지 않았다.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브루클린에 있는 백화점으로 함께 가서
점원에게 눈짓을 보내며 우리 꼬마 신사가 쇼핑을 하고 싶대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점원 아가씨는 어서 오세요 꼬마 신사님, 무엇을 사시려고요 하면서 아이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었다. 아이는 키가 몇 인치라도 더 크게 보이도록 애쓰면서 제 침대를 사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원하는 침대를 아이가 보게 되자 엄마는 점원 아가씨에게 다시 눈짓을 보냈다. 이 아이는 결국 그 침대를 사게 되었다. 침대가 집으로 배달된 다음날 저녁 무렵에 아빠가 퇴근을 하자 아빠 2층에 가서 제가 산 침대를 좀 보세요 라며 아이는 기뻐 소리쳤다. 아빠는 침대를 내려다보면서 찰스 슈왑의 권고에 따라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을 했다. 이젠 너도 이불에 오줌을 싸지 않겠구나, 그렇지? 하고 아빠가 물었다. 그럼요, 이제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 아이는 자신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켰다. 왜냐하면 자신의 침대이고 더욱이 그가 직접 골라온 침대였기 때문이다. 아이는 어른처럼 파자마도 입고 있었다. 그는 어른과 같이 행동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있었다. 역시 나의 강좌를 듣고 있던 전화 기술자인 KT 더치만은 3살 먹은 딸 아이에게 아침밥을 먹이는 일로 애를 먹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꾸짖고 애원하며 달래보아도 모두 허사였다. 그래서 부모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아침밥을 먹도록 할 수 있을까? 이 꼬마 아가씨는 자기 엄마 흉내내기를 좋아했고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아이를 의자에 앉힌 후 아침 식사 준비를 하도록 했다. 아이 아빠가 부엌에 들어왔을 때 주로의 기회를 놓칠세라 죽을 저으면서 아빠, 오늘 아침에 제가 죽을 만들었어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이는 죽을 2그릇이나 먹었다. 이 일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죽을 만들므로써 자기 중요감을 성취했고 자기 표현 방법을 발견했던 것이다. 윌리엄 윈턴은 언젠가 자기 표현 욕구는 인간의 중요한 욕망 중의 하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어째서 이런 심리를 사업상의 글에 적용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멋진 생각이 떠오를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멋진 생각을 한 것이라고 하고 그 생각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아마 그것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라.